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출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프린트 드렸죠. 지금 요 기출 문제가 저희 교재가 이제 요 교재인데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이 있어서 해설 보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해설을 보게 되니까 조금 공부에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요렇게 문제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문제 번호는 지금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PPT 보면서 해설 같이 보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이 이제 언어와 국어라고 해서 문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피면 보통 이제 2페이지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쪽이죠. 4페이지씩 나갈 건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죠. 이렇게 9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9문제가 이제 앞에 한 7문제 정도는 언어의 그런 어떤 특성적인 거, 그래서 사고 우위냐, 뭐, 언어 우위냐, 이런 앞부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몇 번인가요? 9번 정도 좀 되겠네요. 9번부터 아마 9번, 10번 이렇게 두 문제가 이제 실제 현대 문법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문제를 제가 몇 분 드리면 될까요? 한 7분? 7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10문제를 7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의 다 푼 것 같으니까.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면의 특성. 자, 음성 언어는 대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음성 언어는.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으려면 일단 만나야죠. 그렇죠? 만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책이나 활자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 거니까 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문자 언어는 대면할 필요는 없어요. 책이나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음성 언어는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대면해야겠죠. 차이점 맞네요. 자, 두 번째, 공간의 특성. 자, 음성 언어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있어야 되죠. 음성 언어는 같은 공간 내에서 말을 주고받아야 되니 공간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문자는 공간의 특성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쓰면, 자, 요 책을 부산에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간의 특성이 필요 없는 거죠. 공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소설과 극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연극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을 가져요. 왜냐면 어떤 소극장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지만 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소설은 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렇죠? 그냥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는 공간의 특성이 있지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이 있지만 문자 언어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번 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습득의 특성. 음성 언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한다고 배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성을 습득하게 돼 있죠. 하지만 문자 언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는 선천적인 거고 문자 언어는 후천적입니다. 태어나면 바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면 전부 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습득이 선천적이고요. 문자 언어는 학습을 해야 되죠. 따라서 후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창조 사용의 특성.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둘 다 창조적 사용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물건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물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물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음성 언어로는 이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분필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문자 언어도 당연히 이거를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분필이라는 글자를 만들겠죠. 즉 새로운 어떤 현상이라든가 사물들이 만들어지면
그거와 관련된 말이나 그 다음에 문자는 자연스럽게 다시 창조돼야 돼요. 따라서 창조석 사용 특성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공통점입니다. 새로운 말이 나타나면 새로운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그거와 관련된 말과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고요. 마지막 5번 기억과 교정의 특성. 자, 음성 언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자 언어는 기록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교정의 특성. 음성 언어는 교정할 수 없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자 언어는 교정을 가능하죠. 틀린 글자가 있으면 교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 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보기 1을 보니까 규칙성, 역사성, 창조성, 사회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의 의미로 변했다. 자,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의미가 변했다. 이걸 역사성이라 합니다. 역사성에 해당하는 게 의미 축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세 때 놈이요. 중세 때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그냥 남자든 여자든 다 놈이었습니다.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 국어 오면서 이 놈이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됐죠. 예전에는 얘가 남자, 여자 모두 포함했었는데 놈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했던 의미라면 지금 현대국어에서 놈은 뭡니까?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의미가 축소됐죠. 그 다음에 의미 확대도 있어요. 의미 축소가 있으면 당연히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더 넓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의미 이동이 있겠죠. 또는 뭐 전성, 전승, 의미 전성, 의미 이동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의미 이동.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 예를 들면 뭐 중세국어 때 어린 백성이 옛날 중세 때는 조선시대 때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 그 뜻입니다.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어요. 근데 현대국어 오면서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역사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의미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역사성. 그래서 가는 역사서와 관련된 거고요. 나를 볼게요. 자,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사회성이죠. 글자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분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분필이야라고 약속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연필이라고 내 마음대로 단어를 바꿔버리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거를 뭐라 한다?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요 종이 자리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책을 넣은 거죠. 책이 찢어졌어 라는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창조성이랍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도 창조성이고요. 그리고 문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문장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번 주에 그거 했었죠. 문형 구조라는 거 했었죠. 예를 들면 3따 해볼까요? 3따의 문형 구조가 누구누구가 무엇을 뭐뭐로 삼다. 요게 문형 구조예요.
항상 서술구 섬단은 이 문형 구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철수가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아이유가 철수를 매니저로 삼았다. 어떤 단어가 다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문형 구조를 우리가 알면 그 문형 구조, 요 빈자리에 단어들을 끼워서 수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참조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뭐 분필, 지우개, 단어를 만드는 것도 참조성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형 구조를 가지고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다 참조성입니다. 그래서 찢어지다는 문형 구조가 뭐뭐가 찢어지다예요. 찢어지다는 뭐뭐가 찢어지다입니다. 그래서 뭐뭐가에 이렇게 종이, 책, 지폐 이런 게 들어가도 우리가 문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 그리고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한다. 이건 뭡니까? 자의성이죠. 자의성. 그러니까 요거 오늘이라는 요 의미. 자, 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만들 때 나라마다 글자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뭐다? 그 나라에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단 자의적으로 만들 때 뭐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회적 약속은 해야죠. 내가 분필을 연필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건 자의성이 맞아요. 하지만 사회성이 없으면 그거는 올바른 언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만들 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낱말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언중들이 좀 많이 쓰면 돼요. 언중들이 많이 쓰면 그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엘베라고 했어요. 엘베. 근데 이제 그 친구만 엘베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베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자의성은 지켰지만 사회성은 어긴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엘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지금부터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엘베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사회적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짜장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자장면이 많지만 언중들이 짜장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죠. 그런 것도.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 4번이네요. 지금 라는 자의성인데 자의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라를 규칙성이라 했습니다. 규칙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역사성, 창조성, 사회성 여기에 자의성 들어가야 되네요. 자의성. 그래야 이 문제가 적절해지겠죠. 이 선지기 4번이 적절해지겠죠. 자, 이제 3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이게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소실인데, 소실에서 나오는 이제 기와 기표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소실은 언어를 기호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와 그 다음에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언어라는 것은 결국 기와 그렇죠? 그 다음에 기표의 보다 조합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언어라는 건 기표와 기의 조합인데 이때 기표가 뭐예요? 형식이에요. 기표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는 뭡니까? 의미입니다. 기의가 의미예요. 표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의 이게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자,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는 한국에서 연필이에요. 자, 기표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의 소리입니다. 기표가 단어의 소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얘를 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의미 있죠. 흑연과 점토로 혼합물을 구워 만듦부터 필기 도구까지 요 의미를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 기회는요, 모든 국가가 다 똑같아요.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글로 지금 띠풀이가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연필이라는 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 도구입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아는 공통된 내용이에요. 다만 기인은 똑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기표가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연필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펜슬이라고 하고, 그렇죠? 뜻은 다 똑같은데 소리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 기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다만 기표가 나라마다 다르다. 즉 단어의 소리가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필, 미국에서는 펜슬 이렇게 쓴다라고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한국말하고 마우스, 노트북, 따로 빔, 에어컨, 냉장고.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해볼까요? 물건을,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게 만드는, 보관하는 물품.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사우디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다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다만 나라마다 단어가 다른 거죠. 우리는 냉장고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프랑스는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단어의 소리만 다른 거지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소실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건 이겁니다. 기인은 똑같은데 나라마다 기표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는 자의성이랑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표가 나라마다, 즉 단어의 소리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나라마다 그와 관련된 물건의 그 단어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벗어야겠다. 자,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필이다. 그런데 연필의 기에 대응되는 영어 표기는 펜슬이다. 각기 다른 기표가, 그렇죠? 다른 기표. 한국은 연필, 영어는 펜슬 기표가 동일한 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뭐만 다른다? 나라마다 소리가 다르다. 소시르는 이처럼 하나의 기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인 관계가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표 나오면 무조건 자의적인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자의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소시르의 기표 얘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의적이라는 게 본문에 없다 하더라도 기표가 나오면 자의성 떠올리셔야 돼요. 반드시.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에 따라서 조율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약속이 뭡니까?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자의성은 사회성에 따라서 조율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의 언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기호의 자의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표준어가 부초입니다. 표준어가 부초인데 혹시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있나요? 수도권 말고, 서울, 경기 말고. 어디 쪽인가요? 제주에서는 부추를 뭐라고 하나요? 몰라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경상도죠. 경상도는 정구지라고 합니다. 정구지라고 해요. 그래서 부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정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부추로 가죠. 대학에서 처음에 이제 저 1학년 때 잔디밭에서 선배들이 파전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국어니까 막걸리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대학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잔디밭 거기에 이제 저희과 선배들하고 교수님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파전 붙여가면서 막걸리 먹는데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게 부족한 거예요. 부추가. 그래서 선배가 저한테 가서 마트 가서 빨리 부추 좀 사오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슈퍼 가서 부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부추란 단어는 몰랐으니까 그때 경상도에서 이제 갓 올라왔으니까 전구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구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마트에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못 샀어요. 한참 헤매다가 결국 못 사고 다시 이제 갔죠. 갔더니 선배가 야, 너 왜 그냥 왔어? 부추가 안 팔아, 아니, 전구지를 안 팔아요. 야, 전구지가 뭔데? 이제 선배도 모르는 거예요. 전구지가 이거잖아요. 야, 이건 전구지가 아니라 부추지.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있잖아요. 남은 부추에 그 잔디밭에 잔디를 떼가지고 밀가루에 섞어서 잔디랑 같이 부쳐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추억 있나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추가 없어가지고 잔디 뜯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잔디로 파전을 만들었었죠. 아무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왜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중에 제가 병정 달고 우리 내무신에 각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편먹기 뭐라고 하냐고.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뭐 서울에선 뭐죠? 충청도가 업쳐라 뒤쳐라인가요? 업쳐라 뒤쳐라. 그다음에 울산은 우rum의 대야입니다. 우rum의 대야라고 하고 각 지역마다 아무튼 용어가 다 달라요. 이런 게 뭐다? 다 자의성이죠. 나라마다 다른 듯이 지역마다 관련된 의미는 똑같은데 편먹는다는 그 의미는 똑같는데 편먹는 행위에 대한 의미는 똑같은데 용어가 다른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자의성입니다. 자, 2번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이게 뭐예요?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자의성은 반드시 사회성에 따라서 조율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속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자, 3번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자,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인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 같은 기표예요. 기표에 대응되는 요 다른 소리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자, 같은 종교를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불교다? 그러면 팔에 끼는 요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요게 왜 기도할 때 쓰는 물건 음입니다. 기도할 때 쓰는 물건 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음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기표가 뭐예요? 형식. 우리는 염주라고 하죠. 염주. 그런데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인 약호가 좀 유사해요. 유사한 지역에서는 요 기표에 대응되는 요 개념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음이죠. 기표가 아니에요. 기표에 대응되는 요 개념이 음입니다. 의미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기의는 비슷한 거예요. 기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표라고 안 했어요.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 즉 의미, 기의가 이게 기의죠. 기의가 아마 비슷할 거다. 같은 종교를 믿고 문화적인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물론 단어에마다 그 소리는 다르겠지만 단어의 소리는 다르겠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유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합니다. 자, 4번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이번에 뭐예요? 기 아니죠? 기표예요. 기표들에서는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러면 자의성이 어긋나니까. 기표는요 다 달라야 돼요. 나라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부추라는 요 기의 이렇게 생긴 식물 이렇게 파전 부칠 때 쓰는 식물 그 식물의 의미는 다 똑같다 하더라도 기표 각 지역마다 기표 단어의 소리는 다 다른 거죠. 그것처럼 기표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기라서 비슷하다. 4번은 기표여서 달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언어의 특성에서는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의성, 기, 기표 이런 단어 나오면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기억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중세국어입니다. 요게 아레아예요. 아레아. 아레하가 아닙니다. 아레아. 그래서 중세 때는 아레아라는 모음이 있었어요. 중세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잘. 요게 가을이에요. 현대국어에. 이렇게 아레아를 썼습니다. 요게 중세 때 모음인데, 자, 아레아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죠?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지냐면 실질적으로 그 아레아의 그 음가 이런 걸 이제 소리값을 음가라고 하거든요. 즉 아레아랑 아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때는 이런 모음도 있고요, 요 모음도 있었어요. 그러면 모음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건 각각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 거의 조선 후기까지는 아레아의 음가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그래서 독립신문부터 아레아가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글자 표기만 있었고 실제 음의 소리, 아라는 요 모음 아와 아라의 그 소리값은 아마 같았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언제? 독립신문, 즉 가보개혁 이후 1894년 이후부터. 그래서 중세 때는 요 아레아라는 모음이 있었습니다. 자, 아레아가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국어에서 물로 형태가 바뀌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세 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물, 그 다음 불, 그 다음 풀. 중세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근대 오면서 물,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근대 오면서 물, 불, 풀로 바뀌어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로 형태로 바뀌면서 어리다가 바뀌었으며, 자, 이제 어리다가 중세 때는 어리석다였습니다. 로쓰이다가 현대국어 와서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바뀌는 등과 같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뭐뭐라고 한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레아가 더 이상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모음 없어졌고, 그리고 물, 불, 풀이라는 요 단어들이 표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언제? 중세 때는 이렇게 썼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쓴다고요? 근대국어. 근대면 임진왜란부터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우리가 근대로 잡아요. 이거는 세계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국어에서는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눌 때 그렇게 어떤 세계사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언어가 갑자기 급변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근데 임진왜란부터 이제 우리나라 말이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주격조사 가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무튼 언어적인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겨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근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리다가 중세 때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역사성과 관련된 거죠. 전부 다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이거는 발문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물론 국어에서는 발문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문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발문 놓치면 그냥 문제를 완전 다르게 풀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렇죠? 자의적이다. 자, 혹은 임의적이다.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주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만약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언어에서나 달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원인, 그 결과.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왜? 모든 국가에서 달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영어에서는 문이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루나라고 하고, 헝가리에서는 홀드, 일본에는 스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교통 신호등이
정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붉은색이 정지를 뜻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푸른색을 정지, 붉은색을 진행의 표시로 정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 뭡니까? 자의성이죠. 자의성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의성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걸 찾아라.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뭐 뒤에는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 볼게요. 그것은 약속이라고 통용되기만 하면 된다. 교통신호는 요게 요 위에가 자의성이면 약속으로 통용, 요걸 사회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의성은 사회성에 의해서 조율되는 거니까. 교통신호는 색깔로 진행이나 정지를 표시하지만 언어는 말소리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뜻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면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이게 뭐예요? 기표. 이게 기표를 말하고요. 말소리, 기표가 단어의 소리였죠. 기표가 단어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 얘가 뭡니까? 기의죠. 소시에서 말한 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기호 체계라고 한다.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는 손짓으로 뜻을 전하여 밤중에 향해하는 배들은 불빛으로 의사소통한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로, 그리고 배들은 불빛으로. 그러나 언어는 말소리로 뜻을 전달하며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전부 다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자의적인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자의적인 겁니다. 다 자의성은 있는 거고, 다만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의성이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다 자의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걸 찾는 거예요.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그쵸? 얘도 뭐예요? 이거 자의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얘는 우리말이고요. 범은 한자어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백성들은 고유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들, 양반들은 한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양반들은 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호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자의적인 거죠.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차, 이게 아래아입니다. 근데 지금 PPT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제가 옆에다가 아래아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중세 때는 까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전차.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그 뜻입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현대국어 와서는 이 단어가 소실됐어요. 소멸된 거죠. 이런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사라졌다. 자, 사람들은 숱하게 울음소리를 꽃기호라고 한다. 그 다음, 부추는 어떤 방언을 소리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는 정구지라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소리라고 하네요. 자, 전부 다 자의성과 관련된 건데 그 중에 자의성 중에 제일 약한 건 뭡니까? 약한 거. 자, 자의성이라는 건 1대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와 형식이 1대 다예요. 하나의 의미는 다 똑같은데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형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단어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호랑이와 범. 그 다음에 까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유를 의미하는, 그렇죠? 이유를 의미하는 이게 기의예요. 이 기의에 해당하는 기표가 까닭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전차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소멸됐으니까 이거 역사성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를 완전 잘못 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발문을 잘 읽어야 된다고.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하나의 성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는 후대에 와서 사라졌으니까 얘는 역사성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네. 그러면 문제를 완전 잘못 읽은 거라니까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자의성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전제로 깔았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자의성으로 보고 거기서 제일 약한 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2번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진 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기표가 두 개라고요. 지금 까닭, 전차. 기표가 두 개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수탉 울음소리를 꽃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탉 울음소리를 기이겠죠? 그리고 기표는 한국에서는 꽃기호,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라 하나요? 미국에서 뭐 깍깍이라고 할게요. 그냥 깍깍 등등등등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것도 자의적인 겁니다. 그 다음 부추도 아까 말했죠? 지금 요렇게 생긴 그 정부지 파전 부칠 때 쓰는 식물 그거를 이제 기라고 하고 그거와 관련된 단어가 이제 부추, 정구지, 그 다음에 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일대 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자의성이 다 해당하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 찾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걸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의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임의적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 까닭이랑 전차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고 호랑이와 범도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요 울음소리는 왜 사람이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소리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닭 울음소리는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쓰는 닭 울음소리가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는 꽃기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라 하더라고? 뭐라 하던데 진짜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꽃기호라고는 이런 단어로 완벽하게 똑같이 쓰진 않겠지만 정말 유사하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동물 울음소리. 특히 소리를 본뜸. 여기에는 뭐 동물 소리도 있을 거고요. 지하철 소리도 있겠죠. 기차 소리도 있겠죠. 자동차 소리도 있을 겁니다. 빵빵 거리는 거. 나라마다 이 소리들을 제시하는 단어는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빵빵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방방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봉봉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비슷해요. 소리는 사람마다 듣는 게 다 똑같잖아요. 기 두 개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으니까 소리를 본떠서 만약에 단어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 자의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자의적이라는 건 임의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멀어졌다. 호랑이와 범은 완전히 관련성이 없어요. 이러면 자의성이 강한 겁니다. 앞에서 까닭이랑 전차도 완전히 똑같지 않죠. 그렇죠? 까닭이랑 전차도 관련성이 아예 없어요. 그럼 자의성이 정말 큰 겁니다. 부추와 정구지도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추와 정구지도 자의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다. 지금 단어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자의성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보면 자의성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특히 언어의 특성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당연히 자의성입니다. 자의성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회성,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좀 쉬워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밑줄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은 무엇이냐. 이게 PPT에서 밑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밑줄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밑줄만 읽으면 되죠. 굳이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만 밑줄만 보면 되니까. 밑줄친 표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 만약에 이게 문학이다. 지금 이 세트가 문학 세트다. 그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문학이 아니잖아요.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만 읽으면 되죠. 얘 너 혼자만 일하니? 이 부분.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지금 언어적 기능은 뭡니까? 미학적 기능, 아름다움. 그 다음에 지령적 기능, 요게 명령이죠. 지령적 기능에
같은 말이 명령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미학이라는 건 아름답게 하는 거고요. 친교적 기능이라는 건 사귀는 거죠. 뭐 편지 같은 거, 편지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교적 기능입니다. 미학적 기능이 요게 이제 문학 같은 거, 시나 소설을 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좀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7번. 자,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얘도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자, 이거 광고죠. 지금 광고 문안인데 여기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은 뭡니까? 당연히 호소겠죠. 사주세요. 그렇죠? 잠깐만요. 아닌 거죠. 아닌 거. 자, 호소의 기능 당연히 광고니까 있겠죠.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도 있겠죠. 광고니까. 뭐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자동으로 멈춘다, 이런 거는 다 정보니까. 약속 기능 어디 있습니까? 약속 기능 요거죠. 교환해 드립니다. 1년 이내에 고장나면 교환해 드릴게요. 약속의 기능. 그 다음에 오락의 기능. 요게 없네요. 정답이 4번이네요. 오락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볼게요. 자, 요 8번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문법 11페이지. 우리 교재 있죠? 기본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11페이지 앞부분이 지금 다 위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11페이지, 1쪽부터 11페이지까지만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한번 볼게요. 자,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각 안에 이렇게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얘가 충분 조건이거든요.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물론 생각이 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이야기, 포괄하지만 말을 포괄하고 있지만 말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고 우위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각이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이 없으면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고가 중심입니다. 이걸 사고 우위론이라고 하고 요 반대가 있겠죠. 이렇게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얘를 언어주의론이라고 하죠. 언어 우위론. 요 내용이 11쪽에 있습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되시면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절충론이라고 있고 절충론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우선이냐 아니면 언어가 우선이냐. 사고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고 우위론. 아니다 언어가 우선이다 그게 말이 우선이다 그게 언어 우위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사고 우위론이긴 하지만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왜? 그 사고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를 읽으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고요. 어차피 밑줄이 요 부분이 밑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우위론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자,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트라이,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표현해.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 설명이 안 돼. 자, 지금 이게 정답이 3번인데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보면 이 소설은 너무 감동적이야. 지금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 그래서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왜? 말하고 감동은 범주가 다르니까요. 표현은 못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감동이 말 속에 들어있으면 말로 내가 감동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 말, 감동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게 더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어서 틀렸다고 잡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1번이 어느 부분이 틀렸고 2번이 어느 부분이 틀렸고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밑줄과 관련된 내용과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는 일단 3번입니다. 말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 그죠?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 즉, 요 감동은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로써 감동을 표현할 수 없다. 3번이 적절하네요. 자, 이제 9번. 자, 9번하고 10번만 보면 또 쉴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문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가는 건데, 자, 1번.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의 특성을 보여준다. 맞아요. 자, 우리 국어는요, 교차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요게 10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10번을 보면, 요거 2번 선지 보이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이 보인다. 요게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 대어는 3인칭, 복수, 관형, 사형입니다. 그래서 디어는 무언가를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굴절어예요.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걸 굴절어라고 합니다. 뭐 he, his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 그런 걸 굴절어라고 하고 한국어는 굴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착어예요. 우리는 교착입니다. 결합하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건 바뀐다는 겁니다. 각각 바뀐다는 뜻이고 교착어는 3인칭 그러면 그, 복수, 들, 관형사형, 의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필요한 부분을 붙여서 만들지만 영어는 아예 단어를 완전 싹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관형어마다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굴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의 특징이죠. 국어의 특징에서 2번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다. 이거 틀린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2번 선지가 틀린 거고 물론 이제 적절한 걸 찾는 거죠. 10번에서. 그러면 9번을 보시면 다시 1번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적 특성을 보여준다. 맞는 선지예요. 이게 국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과 같이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죠. 그렇죠? 발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음운변동에서 일어나는 현상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요? 비읍 시옷으면 첫째 자음이 발음됩니까? 둘째 자음이 발음됩니까? 첫째 자음이 발음되죠. 둘째 자음으로 발음되는 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 세 개였어요. 그렇죠? 요거 세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자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뭐라 한다? 자음군 단순어라고 하죠. 자음군이 뭐예요? 겹자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겹자음이 자음군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음군이에요. 격자음이니까 비읍 시옷이. 그게 발음될 때 비읍으로 단순화돼서 발음되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갑과 같이 음절 말에 즉 받침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어요. 정답 2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됩니다. 괜찮죠, 그렇죠? 물론 문장에서는 생략될 수 없지만 담화 중심이라면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 그래서 맥락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흔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밥 먹었어. 방금 밥 먹었어. 그럼 주어가 생략됐다 하더라도 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목적어. 나는 먹었어. 내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미리 좀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었다. 떡볶이 먹었다. 예를 들면 맥락이 있으니까 친구 집에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샤워하고 있어. 그리고 식탁에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얘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나서 다 먹고 TV 보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씻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 영희야 미안해.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식탁에 있는 거 내가 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목적어 빠졌잖아요. 떡볶이. 그래도 충분히 이 담화 상황에 가지고 제시됐다면 우리는 떡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화 중심 맥락이 주어졌을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도 우리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 우리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고모, 이모, 숙모 다 나누죠. 싹 다 나누죠. 저는 어렸을 때 이모, 숙모, 고모를 구분 못했어요. 이모가 뭔지 고모가 뭔지 숙모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외동이라서 이모, 숙모, 고모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서 그분은 이모인데 갑자기 삼촌이 결혼했는데 숙모래요. 이모 말고 숙모가 다시 생겼네? 그럼 숙모는 뭐지? 막 고민했었죠. 그리고 고모라는 것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외동이라서. 그래서 고모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친족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자, 마지막. 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자, 장애음이 특히 파열음, 파철음이 평음, 경음, 유성음의 사망 대립을 보인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죠. 삼지적 상관수. 우리 문법에서 배웠던 겁니다. 의문하면서. 자,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음표입니다. 바, 다, 가, 자, 서, 해, 마, 누, 라, 야. 이게 자음표고요. 그리고 여기에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쌍기역, 기역, 키읔, 그 다음에 쌍지읒, 치읒, 여기는 쌍시읒.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음은 여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한 세트로 가집니다. 그리고 얘가 뭐예요? 파열음이죠. 파열음을 보면 비읍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한 세트, 디귿계열도 예사소리, 건센소리 한 세트, 기역도 예사소리, 거센소리 한 세트. 그래서 삼지적 상관수 가지고 있고요. 파열음도 예사소리 3개, 된소리 3개.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3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걸센 소리도 똑같이 3개.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열음 자체도 삼지적 상관속입니다. 자, 파철음을 보면 지읒계열도 삼지적 상관속이고요. 그렇죠? 지읒계열 삼지적 상관속이고 파철음 이 자체로 봐도 예사소리 1개, 된소리 1개,
거센 소리 하는 게. 따라서 파처럼도 삼지어 상관속이네요. 똑같이. 그 다음에 시옷 계열, 삼지어 상관속 아니죠. 왜냐면 지금 거센 소리가 없으니까. 히읗 계열, 얘도 삼지어 상관속 아니에요. 왜? 지금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파차름만 보면 마차름. 마차름 자체로 봐도 예사 소리가 2개. 그 다음에 된 소리가 1개. 그럼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차름도 삼지어 상관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원에선 얘를 거센 소리로 보죠. 이유를 3가지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얘를 만약에 거센 소리로 본다면 예사 소리 1개, 된 소리 1개, 거센 소리 1개. 그래서 마차름도 결국 삼지어 상관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의 자음은 원래 삼지어 상관속을 이룹니다.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자음의 특성입니다. 다만 그걸 설명할 때 마차름이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히읗을 우리는 예사 소리로 보통 규범 문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는데 국어원처럼 거센 소리로 잡는다면 이 삼지어 상관속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음하고 유음은 진정한 자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울림 소리니까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지어 상관속을 당연히 이루지 못하겠죠. 이 삼지어 상관속을 이룬다는 건 우리 자음의 특징입니다. 자음의 특성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삼지어 상관속을 이룬다는 건 우리말 자음의 특성입니다. 자, 어느 게 틀렸습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평은 경음, 그 다음에 격음이어야죠. 유성음이 아니라. 삼지어 상관속 대립을 보인다는 맞아요. 그리고 자음, 장애음이 자음이죠. 자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 하니까 자음은 삼지적 상관속을 보인다. 맞는 선지입니다. 다만 그 항목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사 소리, 즉 평음, 그 다음에 된 소리, 경음, 거센 소리, 격음. 요 3가지가 삼지적 상관속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아까 2번 틀렸다고 했었죠. 그렇죠? 굴절어은 게 아니라 교차급입니다. 그 다음에 음조초에 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자, 일단 얘는요. 둘 이상의 자음이 아니에요. 얘 자음 1개입니다. 자음 1개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호자음, 자음 1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겹자음이 있습니다. 자음 2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호자음에 이제 쌍기역, 기역, 니은, 디귿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쌍자음이랍니다. 겹자음이랑 쌍자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쌍자음은 호자음에 들어갑니다. 호자음. 그래서 일단 얘는 호자음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매칭이. 미스매칭입니다. 호자음인데 자음이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걸 만약에 뺀다고 하면 자 얘를 빼고요. 음절초면 초성이죠. 초성에 자음 2개가 연이 온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브드. 이런 케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뭐라고 하냐면 어두자음굴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굴. 이거는 조선시대 중세 국어입니다. 중세 때는 초성에 자음 2개가 지금처럼 부드처럼 연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개도 있어요. 3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성 자리에 자음이 2개 연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중세국어예요. 그건 중세국어. 그걸 우리는 어두자음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초에 자음 2개 이상 온다. 어두자음구는 현대국어 아니에요. 국어적 특징이 있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건 중세국어 아니라 현대국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고 이 부분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쌍자음이죠. 쌍자음은 겹자음이 아닙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적절한 게 4번인데 화용론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대화적 상황에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요 예시가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요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제가 찾아서 예시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